달콤소금 법률사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제 좀 많은 회차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근로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오늘부로 저희 채널이 109명 돌파했어요. 100명 돌파! 와! 한서희 변호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노무관계입니다. 노무관계란 근로관계, 노동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분들이 이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어려움에 처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엔 형사처벌 조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그런 기본적인 뭐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볼 거는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근로 시작 전에요? 맞아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봤어요. 근로계약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받아본 적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어느 회사 취직했을 때도 근로계약서 쓴 적이 없어요. 그건 되게 잘못된, 왜냐면 이건 사용주한테도 되게 안 좋아요. 사용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또 여기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채용하시고 고용하실 때 교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근로계약서에 써야 되는 내용은 중요 근로조건인데요. 그것은 7가지를 우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요게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근로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휴일과 공휴일, 네 번째로는 연차, 유급, 휴가, 다섯 번째로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여섯 번째로는 취업 규칙상에서 필수 기재사항, 일곱 번째로서는 기숙사를 살 때는 기숙사 규칙까지, 이렇게 7가지를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요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이제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됩니다. 체결 시가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주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이틀 동안 근로를 했어요. 근데 이틀째 날에 사업자랑 싸운 거예요. 사장님하고 이제 나 여기 그만둘래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나갔어요. 근데 그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그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할 때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하는 그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직접 서면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임금이 여기 필수 기재 사항이잖아요. 총액이 250만 원인데 구성 항목도 근로계약서에 써야 되는데 150만 원 기본급, 100만 원 식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근로계약을 변경을 해서 기본급 100만 원, 식비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총액은 동일하잖아요. 근데 구성 항목이 바뀌었어요.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약서 교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된다고. 작은 거더라도 좀 세심하고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거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는 또 주의할 사항이 기본급이 줄었잖아요. 원래 1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은 줄고 식대가 늘어났잖아요.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됐다고 봐서 이건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또 추상적으로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취업규칙의 뭐뭐뭐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고 쓴다든지, 임금에 대해서도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매달 언제 얼마를 준다라는 내용을 꼭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뭘 말할까요? 비정규직도 있고 파트타임, 심지어 아르바이트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용직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는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계약서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근로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 근로한다. 뭐 예를 들면 주 3일이라든지 뭐 1일당 몇 시간 근무한다. 이 내용을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는 마찬가지로 꼭 즉시 교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근로기준법하고 기간제법이 또 따로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에 다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또 노무관계 서류는 서류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장님들이 꼭 준수하셔야 될 사항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서류 보존 기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다음에도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 사람이 나를 왜 해고했냐고 따지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뭐 체불 임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서류들을 일정 기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건 대부분 3년이에요. 그 이제 구체적인 서류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그리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우선 근로자 명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원 또는 퇴직 시로부터 3년 동안 보존을 하셔야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임금대장은 마지막 작성일로부터 3년, 그리고 임금 관련 서류 역시도 마지막 작성일로부터 3년, 고용과 해고 그리고 퇴직에 관한 서류 역시 해고나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이제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도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는 임금 지급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임금 지급에 이제 대원칙이 있어요. 직접 지급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통화로 지급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반드시 명심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통장에다가 네. 돈을 입금하는 거죠. 그건 괜찮은 거죠. 네, 그건 그리고 가능해요.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보호자분. 맞아요. 그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걸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직접 지급 원칙은 꼭 그 본인한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잖아요. 만 18세 미만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모님이 와서 임금을 달라고 한다? 근데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법정 통화로 전액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단체 협약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노사관계 노조랑 사용자랑 이제 단체 협약 체결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뭐 일정 부분을 회사에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요즘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뭐 가상자산 자기네가 뭐 들고 있는 가상통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지급한다라고 단체 협약상에 이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런 다른 자산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법정 통화, 그러니까 한국은행권, 우리가 이제 법정 통화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딱 한 가지거든요. 뭐 법상으로는 두 가지죠. 동전, 주화와 지폐. 요것으로만 이제 지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해두시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로자가 자기 임금 채권, 내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 매월 2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 앞에 식당에 100만 원어치 외상을 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꾸, 음식점 사장님이 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씨라는 근로자가 내가 내일 월급날이니까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음식점 사장님께 직접 지급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음식점 사장님이 회사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100만 원 외상값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할까요? 임금 채권을 양도해도 그것은 양수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비슷한 사례인데 상계라는 게 있어요. 상계가 뭔지 아세요? 상계는 퉁친다란 말 들어보셨죠? 퉁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나는 일이 있어요. 직장 동료랑 화나는 일이 있어서 책상 집기를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면 파손이니까 불법 행위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 책상 값을 어떻게 할래? 물어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지급될 월급에서 책상 값을 빼고 주셨어요. 이거는 적법한 행위일까요? 이걸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도 있어. 그러면 내가 줄 돈에서 받을 돈을 공제하고 주는 거. 그게 법률적으로는 상계라는 용어예요.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법하죠. 사장님이 그거를 제한해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안에선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공제해서 줬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원이 사장님 제가 책상값 직접 드릴 수가 없으니 제가 받을 돈에서 빼고 주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월급날 거기서 빼고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돼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합의하에 상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상계를 했다가 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없는데 음.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자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자율적인 합의가 인정되면 판례상 이 상계는 위법하지 않다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인 합의만 입증이 되면 되거든요. 그럴 땐 이제 합의서를 쓰죠. 근데 합의서가 있다고 해도 강압이 없다는 거에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근로자가 먼저 제안을 했다든지 근로자가 이게 근로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강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로 남겨두시고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증인이 있다면 더 좋겠죠. 뭐 다른 제3자가 이제 같이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런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임금 지급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1월엔 15일에 지급했다, 2월엔 20일에 지급했다, 3월엔 25일에 지급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고요. 취업급 규칙이 있잖아요. 회사에는 항상 취업 규칙이 있는데 거기 임금 지급 시기를 딱 명시를 하고 정해진 날 한 달에 1회 내지 수회 정해진 날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루 와서 이제 하루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그날 저녁 때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뭐 한 번 왔다가 가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10번 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달에 일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걸로 확정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임금 지급을 할 때는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교부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임금 명세서에는 이제 정해진 서식은 없는데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근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같이 근로자가 이제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하고 임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임금 총액 그리고 구성 항목별 금액, 상여금 얼마, 성과급 얼마, 뭐 기본수당, 뭐 식비, 뭐 등등 기타 등등 얼마 이렇게 된 거 내역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써 있어야 되고 만약에 출근 일수나 시간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면 구성 항목별 금액도 명시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일부 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차비 공제했나? 공제 내역이 있으면 공제 내역까지 써야 된다는 거. 건강보험료가 가끔 공제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 공제 내역도 함께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금에 이어서 휴업수당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회사가 휴업한다. 내가 쉬는 걸까요? 회사가 쉬는 걸까요? 내가 쉬는 건 휴직이라고 하죠, 보통. 네. 휴업은 회사가 이제 자기의 귀책 사유로 일정 기간 쉬는 건데요. 그 귀책 사유라는 게 고의로 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사정 때문에 내가 뭐 외국에 가야 돼. 아니면 뭐 내가 좀 아파. 뭐 등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고의, 과실 있는데 또 하나 경영상의 사정. 예를 들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한 달만 뭐 쉬자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전쟁이나 천재지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가게를 할 수 없잖아요. 다 문 닫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휴업을 할 때도 근로자한테 임금의 일부를 지급을 해야 돼요. 70%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평균 임금이 뭐냐? 이제 일반적인 사업주분들은 요거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월에 200만 원, 2월에 210만 원, 3월에 210만 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620만 원이 총액이죠. 이거를 총 일수 1월은 30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 가장 가까운 3개월의 총합 네. 그 지급된 총 금액 그리고 일수의 총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업을 했다라고 해서 임금을 하나도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쉽지 않죠. 요즘엔 이 근로기준법이 진짜 되게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특히 여기까지는 뭐 그런데 주 52시간제 시행된 이후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되게 매출 많이 감소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폐업이 속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 방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52시간제가 이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